네,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힘내시고 파이팅 한번 해보죠. 기지개 한번 쫙 펴주세요. 힘내고. 너무 세게 펴가지고 담 걸리면 안 돼요. 자, 이제 86번. 부동산 마케팅 포피믹스가 있었어요, 여러분. 네. 재판 가유죠. 쟤는 뭐였어요? 제품, 파는 판매 초청, 가는 가격, 그 다음 유는 유통. 부동산의 유통은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 내용을 잊지 않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파트 단지의 내부 시설물 관련 내용들이 나오면 걔는 뭐예요? 제품 전략이죠. 가격을 좀 더 싸게 제공한다. 걔는 가격 전략이죠. 네. 지역별로 가격을 차별화하게 하는 것도 가격 전략이죠.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 다음 지금 만약에 사면 벽걸이 TV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대요. 그런 건 뭐예요? 프로모션이죠. 판매 촉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케팅 활동의 연결이 옳은 것. 기업. 아파트 단지 내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제품이죠. 중개업소는 유통. 그래서 제품, 유통 나와 있는 건 이 둘이죠. 지금 4, 5번. 시장 분석을 통한 적정 분양가 책정. 분양가 가격이죠. 그럼 답은 4번이네요. 주택 청약자 대상 경품 추천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한대요. 판매 촉진이죠. 정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주의하실 것. 이 4P 믹스의 P에 피플은 들어가나요? 피플? 인력관리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외울 때 우리 어떻게 외웠었냐면 얘 뽀삐죠. 포피. 예전에 뽀삐 우리 집 강아지죠. 이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재판 가율을 기억해 놓고 인력관리 들어가 있으면 거기 포함이 안 돼 있죠. 기억 꼭 해두세요. 그 다음 87번. 부동산 마케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판매 소구점 셀링 포인트는 상품으로서 부동산이 지니는 여러 특징 중 구매자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만족시켜주는 특징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그 아파트 단지에 주변에 학군이 되게 좋아요. 그러면 그때는 구매자의 욕망이 충족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시장점유 마케팅 전략이란 공시법, 공시수고, 누구 중심? 공급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이죠. 수요자가 아니라. 고객,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은 고객점유 마케팅? 이었습니다. 수고였죠. 고와 아이다의 원리, 고객점유 마케팅. 그래서 시장점유 마케팅이란 수요자 중심의 마케팅 전략으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거나 틈새 시장을 점유하는 전략. 얘를 뭐로 고쳐야 된다? 공급자. 3번. 고객점유 마케팅 전략에서는 공급자와 소비자의 관계를 이례적이 아닌 지속적인 관계로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 얘는 무슨 마케팅? 관계 마케팅. 그래서 고객점유 마케팅은 고와 아이다의 원리가 나와야 돼요. 그 다음 4번. STP 전략은 세표차였죠. 그래서 S는 세그멘테이션, 세분화 전략, T, 타겟팅, 표적 시장 전략, 그 다음 P는 포지셔닝, 위치 선정, 차별화된 위치로 선정하는 거죠. 차별화 전략. 그때 주의하실 건 수요자 집단은 차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요자 집단별로 구분하는 것, 걔는 세 분 오셨다고 해야 된다? 수요자는 세분화 전략이었다. 세분화 전략. 그래서 수요자 집단을 구매 성향 및 특성에 따라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네. 얘는 무슨 전략이다? 세분화 전략. 세분화 전략. 그 다음 4P 믹스는 재판 가유. 근데 여기에 인적 관리가 나왔네요. 그래서 X. 맞는 건 1번. 기억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8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이외의 가치로 구할 수도 있어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시장가치로 구하는 게 기본인데 이때 특정 가치를 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네. 한정된 상태의 가격을 구하라고 얘기해 줄 수도 있고 담보가치를 구하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등등등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시장가치란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대상 물건의 최고가액을 말하나요? 아니면
보통의 시장인가요? 보통의 시장. 한정된 시장이 아니라 보통의 통상적인 시장에서 거래 대상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잘 모르는, 잘 아는 정통한 사람들이 충분한 거래 기간을 두고 예? 합리적으로 거래한 가격, 시장에서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 그게 시장 가치였죠. 한정된 시장에서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가격은 한정 가치죠.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 상황.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이렇게 평가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죠. 걔를 제외하고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상태로 평가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현실에서는 공법상 제한을 받을 테니까 제약을. 그 내용. 그 다음 4번.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상호 불가분의 관계로 대상 물건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평가하는 게 의미가 있겠죠. 얘를 뭐 한다? 일괄 감정 평가한다. 기억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일괄해서 감정 평가할 때는 수익환원법에 의하나요? 원가법에 의하나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나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는지 어떻게 하셨어요? 일거양득? 과거 소원은 일거양득? 그래서 일괄 평가는 거래사례 비교법이었죠. 과소원은 거래사례 비교법. 소원, 소경, 목림은 원가법에 의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인데 임목 등은 그 내용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얘를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틀린 건 2번이었네요. 그 다음 89번.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래요. 여러분 탤런트 유의시 있다고 그랬죠? 유상 유의. 유는 뭐였어요? 유용성. 걔를 효용성이라고도 해요. 효율성은 아닙니다. 주의해 두세요. 그 다음 유 받고 상대적 희소성. 유효수요. 사고자 하는 욕구에 살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된 상태. 그래서 반드시 구매력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러면 걔는 X예요. 유효수요. 그 다음 2는 이전성. 법률적 개념인 이전성. 그래서 1번. 대상 물건의 물리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규제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 등도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끼치나요? 그래서 공법상 제약이 많은 토지일수록 유용성이 크다, 적은 토지일수록? 제약이 적을수록 유용성이 큰 거죠. 가치가 높을 거예요. 그 다음 2번. 유효수요란 대상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유효수요는 시장에 효과 있는 수요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매력. 2번이 틀렸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3번. 상대적 희소성이란 부동산에 대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고 4번 효용은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주어지는 쾌적성이 중요하고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네. 그 다음 5번. 부동산의 가치는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결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네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지 넷 중 하나만 있을 때 가치가 발생하는 거 아니에요.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0번. 부동산의 가격과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그럼 가치의 개념이 쫙 기억나나 보세요. 저 보세요. 감정평가 의뢰했어요. 그럼 감정평가사가 얘는 가치, 밸류가 얼마다? 1억이다 이렇게 평가하겠죠. 그럼 가치 밸류는 감정평가사가 전문가예요. 감정평가사별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주관적이에요, 객관적? 주관적이고 아직 화폐로 구체화된 건 아니죠. 추상적 개념이죠. 되셨어요? 그 다음 감정평가사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될 미래 수익을 추계해서 거기서 멈춰서요, 현재 가치로 고쳐요. 현재 가치로. 그래서 가치 밸류는 현재의 값이다, 미래의 값이다? 현재 값. 그 다음 그 가치는 구하는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존재. 그래서 일정 시점에도 가치는 다수로 존재할 수 있다. 그랬었죠. 그래서 가치가 1억으로 발표가 됐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믿고 1억 근처에서 거래를 해요. 실제로. 주고받았어. 화폐로. 그게 뭐다? 가격, 프라이스? 맞아요? 그러면 단기에는 1억이면 꼭 1억에 거래돼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2억에 거래될 리는 없죠.
그러니까 가치와 가격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1억짜리, 가치가 1억일 때 1억에 거래될 수도 있고 9,500일 수도 있고 1억 500일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에는 가치와 가격이 괴리가 생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거래된 가격들을 쫙 평균 내보면 걔가 가치에 수렴한다? 네. 가격이 가치에 같아지는 거죠. 그 내용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일정 시점에 지불된 금액이니까 가격은 실제 지불됐으니까 과거의 값이다? 구체적이다? 누가 봐도 똑같다? 객관적이죠. 객관적이고 구체적. 그리고 화폐로 표현된 거죠.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일정 시점에 거래된 가격은? 공인중개사가 전문가가 되는 거죠. 일정 시점엔 하나다? 거래된 가격은 하나죠. 하나. 그래서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가격이 가치를 결정한다? 가치가 1억이니까 1억대에서 거래가 된 거죠. 지금. 그 내용.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뭐가 올라가지만? 가격이 올라가지만 가격을 높게 거래했다고 해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1번. 가치는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 매수인이 실제로 지불한 금액이다. X.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가격. 2번. 가격은 효용에 중점을 두며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을 포함시킬 수 있다. 효용에 중점을 두는 건 가치죠. 가치. 3번. 대상 부동산에 대한 과거의 값이지만 가격, 과거의 값 맞죠?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을 예상한 미래의 값이에요? 현재 값이에요. 현재 값이죠. 미래의 수익을 추계해서 현재 값으로 고친 값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값이다. 현재 값. 4번. 가치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반면에 가격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바뀌었죠? 5번. 가치가 상승하면 가격도 상승하나 가격이 상승한다고 반드시 가치가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 5번이 맞죠? 네. 기억 반드시 해두세요. 그 다음 91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가격의 재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에 존재하는 원칙들, 내부 존재하는 원칙, 전제되는 원칙 아까 했죠? 예. 그래서 1번. 부동산의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의 원칙은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지 그 법칙성을 찾아내어 평가활동의 지침으로 삼으려는 행동의 기준이 된다. 오해요. 이런 추상적인 문장을 틀린 문장으로 잡아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2번. 수익 배분의 원칙은 수익 환원법과 관련이 깊다? 수익 비율, 수익 분석법이죠. 답이 2번이죠. 3번이 아니라. 그 다음 3번. 균형의 원칙은 내부적 원칙인가요? 그래서 외부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 여기 잘 보세요. 문장 구조를. 지금 외부 관계의 원칙은, 여기 설명한 외부적 관계의 원칙은 적합의 원칙이 그렇다는 얘기죠? 맞죠? 그래서 외부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뭐가? 균형의 원칙은 대상 부동산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따지는 거죠? 결합 요소. 맞네요. 4번. 변동의 원칙은 기준 시점의 확정과 시점 수정을 필요케 한다? 네. 시점은 끊임없이 변동된다? 그렇게 기억하는 거죠. 다시 하나 더. 시점 수정이 되면 시점 수정은 어디서 나오는 개념이죠? 감정평가에서 나오는데 원가 방식이에요? 수익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이에요? 비교 방식. 예. 그래서 다르면 사시찌개 면하잖아요. 사정보정, 시점 수정,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면적 비교죠? 두 개의 부동산 나오죠?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 대상 부동산과 비슷한 사례가 되는 부동산, 사례 부동산. 알고 싶은 건 무엇의 가격? 대상 부동산 가액. 걔가 분자? 처음 출발은 100%부터? 우세하면 더하고, 열세하면 빼고, 그럼 10% 우세하지만 110. 동시에 줄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해놔야 돼요. 사례 부동산이 10% 열세하면 사례 부동산의 수치가 90이 되는 거죠. 90분해가 되는 거죠. 그런 내용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거래 사례 비교법은 사시찌개인가요? 맞죠? 사정보정이 있어요. 기본 개념이. 그런데 공시지가 기준법은 뭐가 없어요? 사정보정이 없죠. 시찌개 면으로 가죠. 네. 그 내용 비교가 꼭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점 수정을 하면
거래 시점과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시점과 대상 부동산의 기준 시점이 달라서 시점 수정을 하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어느 시점의 가격? 기준 시점의 가액이니까 기준 시점으로 고치는 게 시점 수정인 거죠. 그러면 시점 수정을 하면 기준 시점의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나요?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그랬죠. 아니라고. 보세요. 시장에서 거래 사례 부동산을 찾았어. 사례 부동산이 거래된 가액을 찾은 거예요. 그럼 여기서 시점을 고쳐볼게요. 보세요. 시점을 얘를 뭐로 고쳤어요? 기준 시점으로 고친 거죠. 이게 시점 수정이잖아. 그럼 시점 수정을 하면 어느 시점에? 기준 시점에 무슨 부동산 가액이지? 사례 부동산 가액이지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바뀌는 게 아니죠. 그 얘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었냐면 이병헌의 몸값을 알고 싶어서 이병헌의 몸값을 알고 싶어서 박수현을 골라놓고 박수현이 얼마니까 이병헌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다 다르게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헌하고 똑같이 코를 고쳤어. 박수현이. 그럼 코를 이병헌과 똑같이 고친 박수현이야? 아니면 이병헌과 똑같이 코를 고친 이병헌이야? 이병헌처럼 고치는 박수현. 코를 이병헌처럼 고친 박수현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래 사례 부동산 찾아놓고 시점만 고치면 시점만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기준 시점에 사례 부동산 가액이 되는 거지. 기준 시점에 대상 부동산 가액으로 통째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거 문제 나오면 거의 대부분 헷갈려서 틀려요. 주의를 꼭 해두시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 5번. 균형의 원칙, 기여의 원칙, 수익 배분의 원칙, 수익 체증 체감의 법칙. 균이, 수수수. 이렇게 기억했죠. 내부의 균이, 수수수. 다 내부적 원칙이더라. 그 내용이 되셔야 되네요. 그 다음 92번.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보게 되세요. 감정평가 딱 의뢰되면 부동산은 똑같은 5층짜리 상가 건물이어도 그 부동산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지역에 따라 가치가 완전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역 분석을 먼저 해야 되죠. 지역 분석을 뒤에 행해도 된다 그러면 X예요. 그럼 지역을 넓게 분석해요. 그게 지역 분석이죠. 그러면은 전체적 거시적 분석이에요. 대상 부동산만 따져요? 외부와의 관계를 따져요? 외부와의 적합한지 여부를 따지죠? 그러면 적합하지 못하면 기능이 저하되어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경제적 가치, 경제적 감가 관련된 내용이었죠? 맞나요? 그럼 우리는 지역을 분석해보면 지역 내에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나와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이 나와요? 표준적 이용. 지역을 분석해보면 지역 내에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가 나오죠. 그 다음 지역을 분석해보면 지역 내에 가격 수준대가 나오죠. 대상 부동산의 가격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 놓고 그렇게 구한 표준적 이용을 그 기준으로 대상 부동산의 최고 유효한 이용을 결정하죠. 개별 분석을 통해서. 네. 그리고 지역 분석을 통해 나온 가격 수준대를 기준으로 개별 분석을 통해서 대상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죠. 됐나요? 그게 무슨 분석? 개별 분석. 개별 분석. 그럼 걔는 미시적 분석? 부분적 분석? 대행하니까 후행 분석? 그럼 대상 부동산 내부만 따지니까 시설 물끼리 균형을 따지죠? 균형 깨지면 기능 저하? 기능적 감가. 그 내용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서 1번. 개별 분석을 통해 해당 지역 내 부동산의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와 가격 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 X죠. 표준적인 이용의 상태는 지역 분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2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한 수요와 공급이 있는 권역이다. 맞죠? 그래서 인근 지역의 제일 중요한 핵심. 인근 지역에는 뭐가 살고 있다? 대상 부동산이 살고 있다. 그래서 인근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추출하면 지역이 같다.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 없다. 그때도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 그래야 뭘 할 수 있다? 여기 뭘 알 수 있다? 표준적 이용과 가격 수준을.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와 지역 분석은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다, 다른 거. 네? 비교 방식에서만 하는 게 지역 요인 비교죠. 네? 어떤 방식에 의해서 평가를 하더라도 얘는 알아야 되잖아요. 네? 지역 분석은 해야 된다고. 유사 지역에는 뭐가 없다?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죠. 그래서 유사 지역에서 사례 부동산을 추출하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 지역이 다르다? 그러니까 지역 요인 비교한다? 그 내용 비교가 되셔야 돼요. 3번. 대상 부동산의 최요용을 판정하기 위해 지역 분석이 필요하다? 최요용을 판정하기 위해 개별 분석. 4번.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X. 뭐부터 해야 된다? 지역부터. 지역 분석. 5번. 지역 분석은 미시적 부분적 분석이 아니라 거시적 전체적. 개별 분석이 바뀌었죠 지금? 둘이. 그 다음 93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나왔죠. 각각의 방식, 세 가지 방식에 의해서 가격과 임료를 구한다? 가액과 임료를 구해요? 고개 드시고. 비용 방식은 비용들을 일일이 쌓아서 계산하나요? 쌓을 적자의 계산을 산자? 적산이란 단어가 나오죠? 적산가액, 적산임료? 맞죠? 그 다음 비교 방식은 비교하여 준한가액, 비준가액, 비준임료. 수익 방식은 수익이고 가액, 수익가액, 수익임료였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무슨 법? 원가법이고, 적산법은 임료 구하는 방법, 가액 구하는 방법? 어떻게 알았다 임료인지? 임료는 적분 내야 된다. 임료는 적분. 그래서 적산법은 임료 구하는 방법. 수익 분석법은 임료 구하는 방법. 그럼 수익 환원법은 가액을 구하는 방법이죠. 기억 꼭 하세요, 제발. 그 다음 비교 방식은 하나가 더 있다고 그랬죠. 토지의 평가. 비교 표준지 찾아서 걔랑 비교하는 것. 걔를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 공시지가, 비교법, 기준법. 기준법. 그래서 답은 1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94번. 평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다음과 같은 격차를 보이는 경우에 상승식으로 산정한 지역 요인의 비교치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그때 단 격차 내역은 사례 부동산이 속한 지역은 100이래요. 100. 걔를 기준으로 이제 각각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 절대로 얘들 일일이 다 마이너스 4 플러스 5 마이너스 2 플러스 3 곱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럼 얘는 100 기준으로 마이너스 4 빼면 얼마? 96? 0.96? 그럼 얘는 105? 1.05? 그래서 무조건 이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옆에다가 얘 100에서 빼는 거니까 96 더하는 거니까 105 98 103 이러면 된다. 그래서 곱해주면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하기 싫으시면 숫자가 커지더라도 96, 105, 98 곱하기 103 해도 수치 배열이 쟤랑 똑같겠죠. 이렇게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억 꼭 합니다. 95번.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대상 토지의 가액을 구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것. 먼저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구한다 그러면 대상 토지가 용도 지역이 뭔지 분명히 준다. 이용 상황도 준다. 그럼 주어져 있는 표준지 자료 중에서 똑같은 용도 지역에 똑같은 이용 상태인 걸 찾는다. 그게 첫 번째였어요. 찾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이죠. 그럼 1번과 2번 중에 일반 상업지역 상업용을 찾아야 되죠. 그러니까 250만 원을 사용한다는 얘기네요. 이걸 먼저 선정한다는 걸 기억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니까 지가 변동률도 공시지가 기준법에서는 시점 수정이 주요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가 변동률이 있겠죠. 그럼 상업지역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지금. 상업지역이니까. 그럼 4% 상승했으면 104? 1.04? 그러니까 1.04를 곱하면 되는 거죠, 지금. 또 하나. 지역 요인은 지역이 같다고 그랬으니까 비교할 필요 없는 거고. 시지개. 개에서 가로 조건이 10% 우세하대요. 그럼 110? 1.1이네요? 그럼 획지 조건 또는 교통 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20% 열세하다고 되어 있죠? 그럼 80? 0.8? 그럼 저는 계산기 두들길 때 25. 250을 다 두들기지도 않는다고. 25 곱하기 1.04 곱하기 1.1 곱하기 0.8. 그럼 답이 얘가 튀어나온다고요. 숫자 배열이.
2288 이렇게. 되셨나요? 그 다음 96번. 원가법에 의한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을 구해보래요. 여기서 중요한 것. 여러분 지금 기준 시점의 감가 수정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기준 시점의 적산가액을 구하라고 했어요? 얜 달아 없어진 금액을 구하라고 한 거죠? 그렇죠? 이거 적산가액 구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푸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지금 이 내용에서 정액법인지 정률법인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정액법이죠, 여러분? 그럼 해마다 정해진 액수 깔 금액을 계산해야 돼요. 그럼 계산하는 방법. 전체 몇 프로? 재조달원가 100%에서 잔존 가치가 없으면 100%를 전체 내용 연수로 나누면 되는데 지금 잔존 가치가 있죠? 10%죠? 그러면 얘를 뺀 얼마를? 전체 90%를 전체 상각할 90%를 몇 년에 걸쳐서? 50년에 걸쳐서 나누겠죠? 9 나누기 5는 1.8이라는 걸 그냥 외워버려도 돼요, 사실은. 많이 나오니까. 그럼 얘는 1.8%? 1.8이죠? 몇 년 지났대요? 5년 지났죠, 지금? 경과 내용 뉴스를 저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 5를 곱하면 얘는 9다? 9%? 뭐의 9%? 재조달 원가의 9%죠? 재조달 원가 전체 100%의 9%만큼이 달아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재조달 원가를 구해야 되겠네요? 기준 시점에 재조달 원가를 줬죠, 지금? 지금 줬잖아요. 그럼 여기다 곱하면 되죠? 4 곱하기 9. 저걸 또 4억을 또 공을 막 8개 두들기지 말고 4 곱하기 9, 36, 3번.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죠. 됐나요? 네. 그 다음 97번.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환원법으로 평가한 대상 부동산의 수익가액을 구하래요. 여러분 잠깐 이쪽 보실래요? 지금 무슨 법이라고 돼 있어요? 직접 환원법이죠? 그럼 수익 환원법 중에 직접법이래요. 찍찍 연상. 찍찍이를 연상한다. 그래서 비읍. 직접법은 비읍이었잖아요. 비읍. 비상각자산. 토지를 환원시키는 방법이죠. 토지 비상각자산. 그래서 그냥 자본 수익률로 나눠버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상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럼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처음 봐요? 정말 처음 보겠네. 그럼 수익가액은 환원율분의 순수익? 이때 순수익이 뭐라는 걸 기억한다? 순영업소득. 조순전후 중에 순이죠. 얘를 기억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여기서 구하는 거죠. 그럼 문제 풀 때 가, 공, 기, 조순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 경비. 그럼 가능조소득이 얼마예요? 8천. 여기서부터 출발. 얘 10%만큼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기타 소득이 없으니까 얘 10% 뺀다고 하지 말고 8천에 0.1 곱해서 800 빼서 7,200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10%가 달아 없어진 거면 공실이 발생하면 남은 건 90%가 남은 거다. 그럼 8천에 0.9? 그럼 7,200 나왔네요. 그 다음 영업경비를 곱게 줬어요? 쪼개서 줬어? 쪼개서 줬어요. 그럼 영업경비 해당하는 걸 찾는 거죠. 수선유지비 들어가요? 공정결 세손 유감의 유지관리비잖아요. 숫자로 시작하는 건 포함된다며. 그 다음 화재보험료 포함되죠? 네. 공정결 세손 유감에 세금과 공과금 그 손해보험료에 들어가죠. 손해보험료. 그 다음 재산세는 들어가죠. 이 세 가지가 들어가요. 근데 영업소득세는 세금이죠. 경조세의 세. 그 다음 부채서비스세는 저죠. 저와 세는 경에 포함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빼주는 거잖아요. 그럼 뭘 빼면? 700을 빼면 6,500? 그럼 지금 순영업소득은 얼마인데? 6,500인데 환원이율은? 여기 보세요.
여러분, 순자는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얘 역수. 순자. 순소득승수는 자본 회수 기간이죠. 자본 회수 기간이 10년이라는 얘기는 10년에 걸쳐서 자본이 회수되면 해마다 환원되는 비율은 10%씩 들어오는 거다? 지금 그거 원리잖아요. 그래서 10분의 1, 몇 프로? 1이 100%. 그러니까 10%? 질문. 순소득승수를 준 게 뭘 준 거다? 환원이율을 준 거예요. 환원이율을.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이율에 종합자를 빼면 이게 환원이율이잖아요. 환원이율. 예? 그래서 얘 0.1로 나누면 이 숫자가 바뀐다 안 바뀐다? 1로 나누면 이 숫자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 이 숫자별 안 바뀌죠. 6호로 돼 있는 거 하나밖에 없잖아. 6억 5천. 네? 이렇게 풀어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이런 건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98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감칙에서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신축 시점의 재조달원가를 구해요.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무조건 우리는 감정평가에서는 기준 시점의 가액을 구하는 거야. 틀렸죠 지금? 기준 시점의 재조달원가에서 신축 시점부터 기준 시점까지 달아 없어진 부분을 까고 남아있는 것으로 고치는 감가 수정을 하면 적산가액 나오나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1번에서는 뭐만 바꾸면? 신축 시점이 기준 시점으로 바뀌면 맞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2번. 수익 분석법이란 대상 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 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것. 그럼 수익을 환원시키는 방법이죠. 무슨 법? 수익 환원법. 정확히 알아야 돼요. 3번 가치 형성 요인이란 대상 물건의 시장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일반 요인,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등을 말한다. X였죠? 왜 X예요? 여러분 경제적 가치에는 시장 가치도 있고 투자 가치도 있고 담보 가치도 있고 보험 가치도 있고 온갖 가치가 있다고 그랬죠? 그럼 얘들이 시장 가치에만 영향을 끼쳐요? 경제적 가치에? 경제적 가치에 영향을 끼치는 거지. 네? 그냥 꼭 집어 시장 가치라고만 얘기하면 다른 가치에는 영향을 안 끼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가 경제적 가치로 바뀌어야 된다고. 그 다음 4번. 거래 사례 비교법이란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해서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시 찌개면 하는 거죠. 그래서 사정 보정 들어가 있다가 포인트죠. 따라해 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사정 보정이 있죠. 다시 따라하세요. 공시지가 기준법. 그러니까 걔는 뭐부터 시작? 시부터 시작. 그러니까 사가 없지. 사정 보정이 없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4번이 맞죠. 그 다음 5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여기까지 맞죠?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해요. 지역 요인을? 인근 지역이니까 지역 요인을 공유하겠죠. 네. 그래서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다. 그래서 X. 그래서 지금 맞는 건 4번. 그 다음 99번.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1번. 감정평가업자는 건물을 감정평가할 때 다시 만들 수 있나요? 네. 만든 데 들어간 비용 있죠. 그래서 건물은 기본적으로 무슨 법? 원가법. 토지는 만들 수 없죠. 그래서 무슨 법? 거래사례 비교법. 기본적으로. 그럼 무형자산은 저작권, 영업권 등은 앞으로 수익이 얼마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가치가. 그래서 무슨 법? 수익 환원법. 그게 기본이라고요.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건 기본적으로 뭐로 간다? 원가법으로 들어간다. 그럼 육해공 탈 거 세 가지 있었죠? 육상, 자동차, 해상, 선박, 공중, 항공기. 그럼 그 셋 중에 중고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건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만 거래사례 비교법. 나머지는 뭐? 원가법에 의한다. 근데 셋 다
사용할 수 없게 됐다면 고철값, 해체 처분 가격으로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1번 틀렸고 2번. 산림은 산지와 인목을 구분하여 평가하여야 하나. 인목의 평가는 뭐에 의하는데 나무는?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하는데 지름이 좁은 작은 나무, 소경목림은 뭐에 의할 수도 있다? 원가법에 의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소원이었죠? 네. 그래서 지금 2번이 맞네요. 3번.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는 영업권에서 수익 발생한다? 무슨 법? 수익환원법. 4번. 감정평가업자 과수원은 과거. 거래사례 비교법? 원가법 적용 X. 5번. 감정평가업자는 임대료를 감정평가할 때 임대사례 비교법에 의하겠죠. 거래사례 비교법이 아니라. 네. 100번.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나왔네요. 이 부분에서 포인트만 잡을 거예요. 절 보세요, 여러분. 포인트.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에 주택가격 공시하나요? 토지가격 공시하죠? 기본이.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해요? 기본은 그래요. 그때 다 국장이 정하는데, 기본적으로 다 국장이 정한다고 그러면 돼. 머릿속으로. 다 국장이 정해요. 그때 개별자가 붙은 애만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적으로 정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덩어리로 별로 다르지 않은 애들은 다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해. 그런데 단독주택은 그 모양, 형태, 규모가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국장이 다 정할래야 정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표준을 정해준다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표준과 개별의 개념이 있어요. 근데 공동주택은 없어요. 표준과 개별의 개념이 없다고요. 되셨어요? 그러면 대답해 보세요. 제가 개별자 들어간 것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했을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 신청하는 거예요? 정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이의 신청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합니다.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누가 정해요? 국장이 정해요.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시장군수구청장. 개별 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장.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 어떻게 알았어요? 개별자가 없잖아. 됐나요? 그 다음 기본. 건물이 있고, 건물이 이게 주택일 수 있는 거죠. 토지가 있죠. 국장은 여기서부터 정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그래서 표준 단독주택 가격 1월 달까지, 1월 31일까지 던져주죠. 비준표하고 같이 던져주면 3개월 지나서, 얘 1월이고, 3개월 지난 언제까지? 4월. 4월 말일? 4월 30일까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해야 되는 거죠. 공동주택 가격도 4월 30일까지 국장이 정하죠. 국장은 쉬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 국장은 지금 국장이 정하는 거 얘기한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는 국장이 정한 거죠, 지금. 그럼 국장은 토지는 바로 2월 말일까지 표준지를 정해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3개월 지나서 몇 월? 5월 31일까지 누가 정하는 거예요? 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거죠. 얘가 표준 던져준 거잖아. 네. 그러니까 뭘 기억하는 거냐면 국장이 표준을 던져주면 그 표준과 관련해서 다른 것 비교해보라고 비준표까지 던져주죠. 국장이 다 던져주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제 개별을 정할 때에는 몇 개월 걸려서 하는 거다? 3개월. 이날까지 하는 거예요. 이날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보통 4월 20일, 15일 이때도 발표가 돼요. 되나요? 그래서 이렇게 공시하는 거죠. 얘는 공시일이에요? 공시기준일이에요? 자. 지금 선창을 자꾸 잘못 때리니까 자꾸 후창이 이상해져. 여러분 보세요.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공시 기준일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날짜예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변하죠. 그러니까 얘를 1년 동안 보상 금액을 주거나 세금 등을 때리는 기준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1년 동안 써먹기 위해서는 1월 1일 기준이어야 될 거 아니야.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그러니까 공시 기준일은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1월 1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이 날짜들은 언제인 거예요? 공시일인 거지. 공시일. 네. 기억을 해둬야 돼요. 됐나요? 그 다음 여기서 표준 관련해서 또 다른 내용. 표준지 공시지가를 A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해 놓고 얘를 가액을 250으로 결정을 했대요. 네? 근데 여기에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어. 얘들은 다 달라요. 그럼 얘들은 누가 정해야 돼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 표준지 공시지가에다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해서 얘를 정하는 거죠.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A는 얘가 표준지잖아. 그럼 얘랑 비교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그러니까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개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다른 애들은 개별 공시지가를 별도로 정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표준지는 개별 공시지가를 공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된 거예요. 그 다음 보상금 관련 내용이 없으면 기본적으로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뭔가 세금 등을 때리거나 이런 부분을 할 필요가 없으면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되셨어요?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시험 문제에 나왔었단 말이에요. 맞죠? 그 내용을 또 기억을 해야 돼요. 또 처음 듣네 지금. 그래서 이 내용으로 비교를 꼭 해두세요. 됐어요? 다시. 그러면 이제 공시지가가 발표가 되고 표준 단독주택 가격 등 다 공시가 된 거예요. 가액이. 그럼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 이의신청하겠죠? 그러면 이제 이의신청은 공시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한다? 30일 이내에 하죠? 그럼 이의신청 받으면 그냥 씹어요. 답변을 해줘야 돼. 답변을 해줘야 되죠. 구두로 말로 하면 돼요. 서면으로. 서면으로 답변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의신청이 종료된 날로부터? 종료된 날로부터 다 모아서 30일 이내인 거죠. 주의를 꼭 해두시라고 그랬어요. 헷갈린다고. 되나요? 그 다음 또 하나. 표준을 정할 때 국장이 뭔가를 정할 때는 얘는 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중앙부동산가격심의위원회가 있죠. 중앙. 그래서 만약 이것도 정말 헷갈려. 그럼 중국이야 그냥. 예? 마데인 차이나 중국이라고 중국. 그 다음 또 내용을 볼 때 지금 개별은 누가 정한다고 그랬죠? 시장군수구청장.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정해요. 또 심의위원회가 있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럼 얘는 시군구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겠지. 얘를 또 바꿔놓으면 헷갈린다고. 근데 헷갈릴 이유가 없는 게 얘 시장군수구청장이잖아요. 시군구 부동산가격 심의위원회라고. 됐죠? 그 다음 표준지 관련해서 이게 포인트였죠. 감정평가를 할 때 한 업체에게만 감정평가 법인에게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해버리면 객관성이 1초.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2개 이상? 2개. 보통 2개를 잡는다고요. 그때 A와 B가 평가한 가액이 30%를 초과해서 발생하면 가액 격차가 크다고 그랬죠. 그럼 그때는 그냥 이용해요. 니들 다시 조사해라. 다시 조사해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1억 4천이고 얘가 1억이다 그러면 이 격차가 크니까 다시 선정하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다시 선정했어요. 예를 들어. 그랬더니 얘가 1억 2천이고 이제 평가액이 얘가 1억 1천이 됐어. 그럼 이때는 최저치를 선택해요? 그게 아니라 이 둘을 평균 내겠죠. 두 업체한테 맡겨서 표준지가 결정됐다면 그러면 얘는 보유 감정평가사가 100명이야. 얘는 10명이야. 그러니까 얘에다가 더 가중치를 실어줘요? 이런 개념 없다고. 그러니까 둘의 가액을 평균 내겠죠. 무슨 평균? 산술 평균, 가중 평균이 아니라. 주의를 꼭 해두시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지금 1번 옳지 않은 것. 표준 단독주택 가격은 자 일단
표준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단독주택은 복잡하니까, 다양하니까 표준을 정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국장이. 눈빛 흔들리지 말고.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1월 31일까지 공시한다? 맞죠? 2번. 개별 단독주택 가격과 공동주택 가격은, 개별 단독주택 가격은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동주택 가격은? 국장. 공동주택이 표준과 개별이 있다 그러면 X죠? 공동주택은 그냥 공동주택 가격이에요. 4월 30일까지 공시하죠? 네. 3번 표준지 공시지가의 공시 기준일은? 얘 공시 기준일이죠. 보통 언제? 1월 1일이고. 그리고 공시일은 언제까지? 2월 말일. 토지 놀리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1월 달에 표준 단독주택 가격 정해서 던져주고 2월 달에 표준지 공시지가 정해서 던져주고 누구에게 토스? 시장군수구청장. 그럼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지난 뒤에 공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 얘기예요.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액 중 최고평가액이 최저평가액이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 감정평가 법인 등에게 조사평가 보고서를 시정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때요. 이게 격차가 크다고 보는 거예요. 30% 초과하면. 5번.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 법인들이 제출한 조사평가 보고서에 따른 조사평가액에 최저치를 선정해요. 산술평균치. 산술평균치. 개념이 뭔지만 기억하자면 되겠죠? 네. 꼭 정리해야 돼요. 이의 신청은 부동산 소유주만 할 수 있다. X죠? 이해관계인이면 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번까지 푼 거예요. 그 다음 하나. 아니, 끝난 게 아니야. 다 했는데 혹시 모르니까 그것만 잡는 거예요. 아까 보금자리론이 있었는데 얘가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조금 바뀐 게 있어요. 이 금액이 6억 원 초과는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집 살 때 주택 담보로 제공하고 좀 더 저리로 받는 보금자리론. 얘 원래 3억 한도였어요. 한도 금액이. 얘가 조정돼서 3억 6천이야. 예?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 대출을 얼마에 받을 수 있다? 3억 6천 한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내용. 그 다음 또 하나.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택일하게 돼 있어. 원래. 그런데 초장기 보금자리론이 하나 개설됐어. 그 40년짜리가 하나 있어요. 네. 이 정도 개념을 기억해 두면 돼요. 이 정도만. 됐나요? 정리를 꼭 한번 해 주세요. 더 복잡한 내용 나오면 틀려버리세요. 됐죠? 예. 잠깐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개론 몇 문제예요? 40문제? 민법 몇 문제야? 40문제? 우리 합치면 몇 문제를 맞추면 돼요? 우리는 평균 60점이니까 48문제 맞추면 되죠? 80문제 중에 몇 문제 틀려도 돼? 32문제를 틀려도 돼요. 네? 그러니까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내가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 당황하지 말고 그냥 틀려버리라니까. 그러다 다 틀린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다른 맞춰야 될 문제도 틀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모든 내용을 다 알겠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아는 내용만 정확히 알아서 그것만 풀고 나면 이 시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 떨어지는 이유는 딱 하나인 거예요, 진짜로. 뭐 하냐면 미친 듯이 다 넓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도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어. 들어놓고 함정 파는 족족이 다 빠져든단 말이에요. 그렇게 문제를 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와도 몇 프로까지는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오냐면 70%까지는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나와요. 정말. 미친 듯이 반복됐던 내용이 70% 이상일 거라고. 그리고 조금 넓혀보면 80%에서 85%가 다 봤던 내용이에요. 90%까지도 사실은. 네. 그러니까 모르겠는 거 있으면 그냥 아무 상처받지 말고 그냥 다 버려버려요. 그랬더니 5개가 넘어가요. 그래도 돼.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럴 일도 없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로 꼭 믿고 그대로만 공부해 주시면 무조건 붙어요. 되셨죠? 네. 한 해 동안 진짜 고생이 많으셨고 우리 동영모의고사반에서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마지막으로 한번 풀면 다 끝나네요. 이렇게 바이바이가 되는 거죠. 다 붙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고생하셨으니까 모두 붙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마무리 정리만 잘 하시고 절대로 아프지 마세요. 지금 아프면 진짜 말짱 꽝 돼요. 그래서 건강 관리를 잘 해주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들어가서 공부하고 시험에 보고 합격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밴드에서 마지막 시험 대비로 뭐뭐뭐를 좀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거 내용 말고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침에 커피를 많이 마시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릴 거예요. 네. 다음 주 한 월요일 정도나 네. 열심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정리 잘하세요. 꼭 합격하실 거니까 믿고 저를 믿으세요. 네. 옆집 강사를 믿지 말고. 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